안녕하세요. 월가지 썰 3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플로어드라는 다큐멘터리 필름인데 거래소 플로어의 그런 핏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다룬 다큐예요.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미화된다고 해요. 수십 년 동안 진행된 심리학 연구에서 30대의 사람들에게 유년기가 얼마나 행복했냐고 물었을 때 40%가 대체로 행복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40년 후 동일한 사람들에게 유년기가 얼마나 행복했냐고 물었을 때 83%가 대체로 행복했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기억은 저장되었다가 그대로 꺼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 따라서 재조합되는 것이라 하네요. 며칠 전에 10년 전 썼던 일기를 봤어요. 제가 썰 1편에서는 제 친구가 6천만 원을 빌려준 걸 다 날리고 쿨하게 나중에 성공해서 갚을게 했고 그 친구도 쿨하게 알았어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기억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10년 전에 쓴 일기를 발견해서 읽어보니까 그렇게 쿨했던 기억이 아니었네요. 그 친구는 기억대로 쿨하게 저한테 네가 성공할 거라 믿는다 했던 게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러고서도 누나에게서도 돈 빌리고 생활비도 계속 쏟아부었다가 탕진했고 렌트비 낼 돈이 없어서 뉴욕 맨하탄 남쪽에 소호라는 거리가 있는데 비 오는 날 펑펑 울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일기를 하나둘씩 뒤져보면서 제 인생 그런 20대 중후반을 보냈던 시카고라는 도시에서 여러 기억들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16살 때부터 부모님을 떠나 살았어요. 그 20년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한 해 한 해 나름의 그런 색감들이 있는데 그런데 시카고에서 지냈던 그 시간들은 굉장히 어떤 암회색의 칙칙한 색감이에요. 그래도 그 속에서 인생의 그런 귀중한 인연들을 만날 수 있었음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썰 2편에서 시카고로 첫 출근하고 3개월 만에 운 좋게 트레이더가 되었고 그동안 동기들도 잘리고 옆팀도 통째로 날아간 그런 얘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3편 썰 시작하겠습니다. I think it really is an entrepreneurial spirit, and it's a very competitive environment. I know the guys on the trading desks in New York are also very competitive, but it's not physical. Chicago, it's physical. It was based on gentlemen's rules. It was based on integrity, honesty, mutual respect. But the business in the pit was the furthest thing from gentlemen's rules. I mean, you saw the worst in everyone. 시카고의 그런 핏트레이더들은 출신 성분 자체가 굉장히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과격하게 이루어지고 기싸움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포츠 선수 출신들이 많고 욕도 많이 하고 폭력적이에요. 저희 회사에서 특히 저희 팀은 아직도 핏트레이딩이 활발했던 S&P 500 지수 옵션 팀이었고 대다수의 시니어 트레이더들이 핏트레이더였기 때문에 문화도 굉장히 과격하고 군대식이었어요. 내리갈굼도 되게 많았고 왜 군대에서 갈굼과 구타를 심하게 받은 그런 1, 2병들이 나중에 상병이나 병장이 되면 오히려 더 심하게 후임을 대하잖아요. 보상심리도 있겠지만 그런 악습과 폭력성에 나도 모르게 물들어 버리는 거죠. 저도 KCTC 정갈대대라는 곳에서 구타도 당하고 그랬었지만 오히려 군대에서는 그러한 특수 상황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나마 그런 폭력성에서 제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카고에서는 그런 인식이 없으니까 금방 거기에 그냥 물들어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점점 제 성격이 약간 파탄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트레이더로서는 꽤 잘 나갔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제 맞선임이었던 웩스라는 하버드 출신 트레이더가 승승장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바람에 저도 그 밑에서 약간 딸려 올라간 식으로 승진을 했고 그러다 웩스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버렸죠. 저희는 옵션 트레이더고 옵션 매매가 이루어질 때 해지로서만 선물을 거래했거든요. 근데 웩스가 그냥 생으로 선물을 거래하기 시작한 거죠. 몰래. 옵션으로 좀 돈을 못 벌고 있었던 것 같아요. And I think what happened in our industry is when it did, the open outcry started going away and went to the computer, people were in shock. You know, a lot of my friends left the business and are still looking for another place to go.
저희 회사는 자금력도 되게 좋았고 피트레이더들이 진짜 잔뼈가 굵은 그런 베테랑들이긴 한데 이 다큐에서도 나오지만 이미 제가 입사할 당시에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선물핏은 거의 사라져간 상태였고 저희 회사가 거래하는 그런 옵션핏은 아직 활발했는데 그래도 점진적으로 스크린으로 거래들이 많이 옮겨가기 시작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파트너들이 죄다 피트레이딩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컴퓨터 쪽의 기술력에 투자가 미진하고 많이 뒤처졌었어요. 그래서 시타델이나 AMC 같은 테크놀로지의 최전선에 있는 그런 그룹들한테 호가 제시할 때 시장이 많이 움직일 때마다 많이 뜯기고 손실을 봤었어요. I've seen some of the most successful open outcry floor traders move to the screen and absolutely have zero success. To be a pit trader and then be trading upstairs in a screen and trying to trade the same way, it's impossible. 그래서 저희 그룹 같은 경우는 한 해 순수익이 트레이더 8명이서 한 250에서 300억 수준 되었었는데 거의 대부분 핏에서 버는 돈이었고 스크린에서는 벌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웩스의 맞선임이었던 코르테즈도 뭐 사장 욕한 부분도 있지만 프랍 트레이딩 회사에서는 사장 욕해도 사장한테 돈 벌어다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읽다가 잘렸고 웩스도 마켓 메이킹으로 돈이 이제 기술력 때문에 안 벌리니까 이제 생 선물로 지르기 시작한 거죠. 저희는 확률적 우위가 옵션에서 나오는 그룹이라서 그렇게 하는 건 금기거든요. 처음에는 좀 벌었던 것 같아요. 한 100계약 정도씩 티 안 나게 하면서. 그런데 나중에 읽기 시작했고 그걸 감추려고 물타기 하다 보니까 100계약, 200계약, 400, 800, 1600 계약까지 간 거죠. 1600 계약이면 당시에 S&P 지수가 1%만 움직여도 한 100만 불 이상씩 읽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들통 나가지고 뭐 잘렸죠. 덕분에 저는 그 회사의 최대인 그룹에서도 스크린 트레이더 중 노른자위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뭐 그게 문제는 아니었죠. 그 자리에 있었던 선임들은 다 읽고 잘리고 나갔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살아남기 위해서 단순한 호가 제시가 아니고 차트 연구하고 방향성 연구하고 옵션으로 직접 베팅하는 것을 시작한 거죠. 마켓 메이킹도 페이딩이란 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매수 호가는 되게 타이트하게 주지만 매도 호가는 저 위에 멀리 벌려놓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페이딩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연구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저한테 되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Hopefully you didn't have something like a drug addiction, an alcohol addiction, which break traders down. And there was an incident where somebody had dropped drugs, yet nobody, and everybody's looking at it, and nobody would pick it up because nobody wanted to, be incriminated by what was going on. So everybody's sitting there looking at the drugs, nobody would pick it up. 그렇게 트레이더로서는 괜찮게 보내고 있었는데 제 인간성 면에서는 그런 고전적인 남성 위주, 과격한, 그런 톡식한 문화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면서 회사에서 돈을 꽤 벌기 시작했고 후임들도 생기고 그룹의 포트폴리오 매니징도 좀 하면서 자존심도 빳빳하게 세우고 그렇게 되면서 너무 진부한 스토리긴 한데 그렇게 진부하게도 저의 그런 하루하루 인성은 파탄나고 성격은 점점 더 밥맛으로 더러워지고 술, 담배에 쩔어서 지냈죠. 그 당시에는 거의 알코올 의존증이 아니고 중독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긴 한데 지나가던 행인이랑 술 먹고 시비도 붙고 클럽에서 또 시비 붙어서 거기 유리를 손으로 박살내가지고 80만 원 정도 불어주고 뭐 저만 그랬던 건 아니고 저희 동기들이랑 그 전체적인 트레이더들 분위기가 그랬어요. 제 동기 중에 존이라는 왓튼 나온 그런 되게 잘생긴 백인 친구가 있었는데 걔는 남친 있는 여자 건드렸다가 골목에서 그 남친이 맥주병을 휘두른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20반을 꼬매고 흰자위가 뻘겋게 돼가지고 피가 고인 채 몇 달을 지낸 적도 있어요. 하루는 아는 동생네에서 사케를 750ml짜리를 2병을 마셨는데 2명이서 트레이더 동기들이 불러서 동기 집에 가서 또 진토닉 2잔 마시고 바에 가서 맥주 한 5병에다가 위스키를 좀 계속 마셨어요. 그러다가 술이 너무 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옆 테이블이랑 또 어떻게 시비가 붙어서 홧김에 주먹으로 무슨 철창 같은 거를 우그러뜨렸는데
제 손이 박살나면서 뼈가 이제 위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의사한테 가서 수술을 했는데 손이 이게 끝까지 쥐어지지가 않더라고요. 5개월인가 재활훈련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회사에서 한 100억을 벌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라는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지만, 트레이딩이란 것이 극도의 집중력과 자제력을 요구하는 노동인데, 처음에는 제가 잘리는 게 두렵고 초년생이어서 긴장한 채로 회사를 다녀가지고 한동안 되게 잘 벌었는데, 이런 식으로 방탕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감정적이 되고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회사보다도 제가 그때 슬슬 욕심을 더 내가지고 이것저것 손을 되게 많이 댔어요. 유럽에도 투자했다가 그리스 재정위기 터져가지고 말아먹고, 알던 친구한테 수천만 원 사기도 당하고, 개인 트레이딩도 옵션으로 할 때는 잘 벌었는데 괜히 제 주 분야도 아니었던 FX 마진에 다시 손댔다가 하루에 1억씩 잃은 적도 있고요. 이게 돈을 20대 치고는 되게 꽤 많이 벌었는데 그게 돈이 나가려고 하니까 그냥 술술 나가더라고요. 내리막길이 한번 시작되니까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제가 시카고에 있던 한 3, 4년 남짓 동안 10수억을 벌었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게 다 없고 억대의 빚만 덩그라니 남아 있었어요. 금리도 한 12에서 24% 정도 되는 그런 고금리 빚들이었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멘탈이 나가니까 회사에서도 정말 많은 손실을 입고 잘릴 뻔을 했었어요. 제 주변 자리에서 이렇게 바둑판처럼 있으면은 주위 8명이 다 잘렸었는데, 저도 원래 잘리는 것이었는데 이제 제 보스가 사장을 설득해서 겨우 안 잘렸다 하더라고요.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는 이제 회사에서라도 잘해보려고 저희가 점점 핏에서 스크린으로 옵션 시장에 이동해 가는 이 산업에서 어떻게 회사 시스템을 선진화할 수 있는지 23페이지에 걸쳐서 조사하고 적은 보고서를 사장에게 올렸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정말 순수하게 회사를 위해서 그랬던 건데, 제 첫 회사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좀 순진했었죠. 기존의 시니어 핏트레이더들과의 밥그릇 싸움처럼 비치게 된 거예요. 얘를 좀 스크린 트레이더로서 키워줬더니 뒤통수 친다,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제 보너스 권한을 핏트레이더 보스가 잡고 있었는데, 진짜 그해 이제 그 손실을 복구하고 정말 많이 벌어서 보너스를 되게 많이 받았어야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 비자 신분이라든지 그런 걸로 반협박 비스무리한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치적 보복이구나 싶었죠. 그렇게 회사에서도 점점 고립되어 가고 보너스로 빚을 해결하려 했는데 그것도 이제 막막하고 거의 궁지에 몰렸습니다. 계속해서 숨이 쉬어지질 않고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가서 심전도랑 그런 CT 촬영 같은 것도 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의사가 약간 공황장애 같은 거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약간 화병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궁지에 몰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 내가 장기를 팔 수는 없으니까 내 미래라도 팔자.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라고 꼽히는 게 시큐리타이제이션, 그런 금융공학에서 증권화를 하는 기법이거든요. 그런 걸 비스무리하게 적용해서 제 미래 그런 30년 정도 받을 앞으로의 성과급의 5%를 증권화를 해서 팔자. 그러니까 제 미래 수익에 대한 주식인 거죠. 그걸 팔아서 1억 정도를 마련해서 빚이라도 해결하고 보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사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불확실성이 많은데 100명 정도한테 거절당한 것 같아요. 정말 수치스럽지만 워낙 궁지에 몰려서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준 사람이 나타났어요. 1편에서 제게 6천만 원을 잃고도 절 믿는다고 했던 친구. 그 친구에게는 사실 미안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너무 궁지에 몰려서 이제 그 친구한테 말을 꺼내자마자 앞뒤도 안 보고 그냥 전량을 사주었어요. 원래는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냥 다음날 제 계좌로 1억이 입금되어 있고 친구끼리 무슨 공증이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친구는 당시 결혼을 해서 신혼이었는데 와이프까지 설득을 해서 동의를 구했다 하더라고요. 그 당시 그 친구도 이제 결혼이랑 이것저것 좀 넉넉한 편은 아니었는데
와이프에게 조금씩 아껴 살자고 하면서 저를 도와준 거죠. 그래서 저에겐 정말 은인이고 지금도 은혜를 조금씩 갚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친구에게 제게 투자했던 거를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 동기도 현재의 저를 좀 더 열심히 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덕에 빚이 어쨌든 상당수 해결되고 나머지는 더 벌어서 갚고, 그렇게 금전 문제는 어느 정도 진화가 되어 가는데, 회사에서는 아직 그래도 고립되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오래된 인연으로부터 동아줄이 하나 내려와요. 제가 대학 시절의 초반을 한중일에서 보냈잖아요. 한국, 중국, 일본, 홍콩. 그래서 당시 홍콩 중문대학에 교환학생 갔을 때 뵙게 된 금융교수님이 계셨어요. 미국 분이셨는데 국제적으로도 많이 활동하시고 하버드에서도 강의 가르치시고 그런 좀 대단한 분이셨는데, 저에게 헤지펀드를 설립하려 하니까 보스턴으로 와서 자신을 조인하지 않겠냐, 그런 제의가 온 거예요. 저는 고3 때부터 꿈을 처음 가졌을 때 그게 헤지펀드를 설립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고아원을 차리는 것이었거든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고아원이란 꿈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저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그런 욕망이 너무 노골적이니까 고아원이라는 그런 대외적인 명분을 세워놓은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헤지펀드 매니저가 꿈이었고, 대학 들어와서는 펀드 매니저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월가 가고 싶다고 하다가 트레이딩 업계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때 그 19살, 18, 19살의 꿈을 내가 이렇게 일찍 이루나? 30 되기 전에 이루나? 싶은 거예요.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온몸에 그런 아드레날린이 끓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시카고 생활을 접고 저는 그렇게 보스턴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나락에서 벗어나 비상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전 아직 몰랐어요. 그 동아줄이 더 심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썩은 동아줄이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썰 3편까지는 제가 시카고에서 트레이더였던 이야기였고요. 4편부터는 보스턴에서 헤지펀드 매니저가 되었다가 지옥으로 간 얘기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